네, 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네,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생태계와 환경이라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는데 소단원 내용이 조금 짧아서 두 개의 소단원을 묶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인 빛과 바람과 물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와 두 번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52에서 257페이지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두 가지예요. 각각 주제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볼 거고, 두 번째 주제에서는 환경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를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생태계란 무엇인가? 생태계란 일정한 공간에서 자연 환경과 생물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이에요. 이러한 독도 같은 섬도 하나의 생태계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숲 생태계도 있고요. 그리고 바닷속, 해양 생태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연 환경들은 다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생태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물과 그리고 이 생물 주변을 둘러싼 자연 환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생물이 살아가는 이 환경은 생물이 아닌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해요. 비생물적 요인. 그리고 이 비생물적 요인과 무엇이 있다고요? 생물이 있다고. 그지? 이 생물을 우리는 생물적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생태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과 무엇?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은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그리고 땅, 토양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해요. 그죠? 그리고 생물적 요인은 말 그대로 생물인데 엄청 다양한 생물들이 하나의 공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생물적 요인이요. 생산자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고요. 분해자가 있습니다. 각각 용어는 기억을 해둬야겠지? 그지? 각각이 무엇인지. 요거는 요 생산, 소비, 분해의 뜻은 뭐냐면 먹을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지, 그지? 그 먹을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생산자는 말 그대로 먹을 것을 어떻게 한다? 직접 생산하는 애들. 우리가 이 먹을 것이라는 걸 이제 과학에서는 유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유기물은 뭐라고? 생물이 먹을 것들. 알겠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산한다는 뜻은 바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 무엇을? 광합성을 하여 유기물을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생산자에 해당하겠지. 광합성을 하는 생물 대표적인 게 뭐야? 식물들이지. 식물. 그리고 식물이 아니더라도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있어. 얘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바닷속에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것들, 그지? 그리고 우리가 녹조류, 해조류 들어봤죠? 조류라는 것도 식물은 아니지만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에요. 여기 이 조류는 새가 아니야. 녹조류, 해조류 이런 거 얘기할 때 미역이나 뭐 김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조류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광합성 세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남세균 배웠었지,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자에 해당하겠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렇게 생산자가 만들어낸 먹을 것들을 소비하는 애들. 즉 이건 뭐냐면 이 생산자나 이 동물들을 잡아먹어서 유기물, 즉 먹을 거를 얻는 애들이 소비자입니다. 그지? 그러면 잡아먹는 애들이 다 소비자인 거야. 소비자의 얘가 뭐겠어? 그지?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은 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잡아먹어서 살아가지. 그지? 자, 그리고 꼭 동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바다에서는 동물성 플랑크톤들도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에 해당한다. 자, 분해자는 뭐냐면 이런 생산자나 소비자를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즉 우리가 죽으면 시체가 어떻게 돼? 썩잖아. 이 썩는다는 게 어떤 작용이냐면 결국 분해자들이 이 시체를 분해해서 토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인 거거든. 그래서 썩지 않으면 지구는 큰일 납니다. 왜? 다시 물질이 자연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분해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해자들 정리해보면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 죽은 시체 말하는 거지, 그지? 사체나 무엇, 배설물, 똥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분해해서 먹을 거를 얻는 애들이 분해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이런 것들이지. 우리 보통 세균이나 곰팡이 생각하면 더러워, 뭐 싫어 이런 느낌만 있겠지만 사실 생태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분해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고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생물적 요인에서도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 얘네들이 서로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하나의 생태계가 유지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생태계 구성 요소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독도 생태계에서도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야. 먼저 환경 요인 뭐예요? 비생물적 요인 있지, 그지? 그러니까 뭐 비라든지 강수량, 풍속, 바람이라든지 기온, 온도라든지 토양 깊이,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독도에 사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섬초롱꽃 같은 식물들은 스스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 먹을 걸 합성하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생산자인 것이고, 이런 괭이갈매기 같은 동물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잡아먹지, 그지? 다른 생물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는 소비자들이고, 동해아나 독도넨시스라는 되게 이름이 특이하죠? 세균인데 이 세균들은 어때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지. 이 분해해서 자연 상태로 돌려보낸 그 물질이 무기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역할이 있구나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는 거야. 우선 생태계 가장 기본 단위는 생물들이야, 그지? 근데 생물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개체라고 해요. 개체.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게 멸치야. 그럼 멸치 한 마리, 개체 하나란 말이야, 그지? 근데 얘네들이 살아갈 때 어때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멸치들이 같이 무리를 지어 다니지, 그지? 그래서 같은 종이 이렇게 무리를 지은 것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해요. 개체군. 군은 이제 무리 군자를 쓴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멸치만 사는 게 아니지, 그지? 해파리들도 살고, 꽃게들도 살고, 불가사리들도 살고, 미역들도 살고, 그지? 이런 다양한 개체군들이 또 모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요 단위를 우리가 군집이라고 해요. 군집.
개체군의 모임에서 군집. 알겠지? 그리고 이 군집은 결국에 생물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생태계는 생물만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 했잖아. 그지? 물이라든지 이런 돌이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그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바로 뭐라고? 생태계라고. 알겠지? 생태계 구성 단계 다시 보면 개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개체군, 그 다음 군집, 그 다음 생태계 순으로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다. 알겠지? 정리해보면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 이게 중요하다.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뭐라고 한다? 바로 개체군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개체군들이 모인 여러 개체군들의 무리를 뭐라고 한다? 그렇지, 바로 군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체군과 군집 용어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군집들에다가 비생물적 요소, 즉 환경 요소까지 합쳐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한다고. 알겠지? 정리해보면 같은 종의 무엇? 개체들이 모여 무엇이 되고 개체군이 되고 이 여러 개체군이 모여 무엇이 되고 군집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군집이 무엇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 이게 무엇이 된다. 그렇지. 생태계가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되겠지? 그래서 이 구성 단계를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올 거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 육지와 독도의 사철나무 비교. 그러니까 사철나무라는 하나의 종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육지에서 자랄 때와 이런 독도라는 환경에서 자랄 때 조금 다르게 자라는 거야. 어떻게 자라나 봤더니 육지에서 자라는 사철나무는 높이가 3에서 5m래. 굉장히 크지, 그지? 그리고 가지는 위로 쭉쭉 뻗는데 그런데 독도에서의 사철나무는 높이가 0.5m밖에 안 된대. 키가 진짜 작지. 그리고 가지는 땅에 붙은 형태로 자란대. 환경에 따라 무엇이? 생물의 특성이 달라졌네. 그지? 요거는 환경이 즉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를까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 육지와 독도의 토양과 바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거든. 육지 같은 경우는 토양 깊이가 40에서 100이야. 굉장히 깊지. 토양 깊이가 깊어요. 반면에 독도 같은 경우는 토양 깊이가 20cm밖에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얕지, 그지? 자, 그리고 육지는 평균 풍속이 2m/s예요. 그냥 잔잔합니다. 잔잔한 바람이야. 근데 독도의 평균 풍속은 이거보다 두 배 더 세단 말이야. 2배 이상으로 세지, 그지? 굉장히 센 바람이 분다고. 그러면 봐봐. 육지에 비해 독도에서는 토양의 깊이도 얕고 바람의 세기도 센 거야.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키가 큰 나무들은 어떨까? 그래, 부러져 버릴 거라고. 그지? 뿌리도 뽑혀버릴 거야,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어. 키가 작고 가지가 땅에 뻗어 있어야 이게 지지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육지와 독도에서 사철나무 형태가 차이가 나는 까닭은 독도는 바람이 어떻게? 세게 불고 토양 깊이가 얕아서 나무의 지지가 어려우므로 키가 작게 자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볼게. 이번에는 지렁이의 활동에 따른 토양의 변화야. 자, 지렁이는 땅속에서 낙엽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산대. 그러면서 땅속에 굴을 파는데 이 굴은 토양의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빗물이 잘 스며들게 한대. 그래서 그리고 지렁이의 배설물, 똥에는 식물이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영양물질이 많아서 지렁이가 많은 것은 토양이 비옥해진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렁이가 활동해서 토양이 바뀌었지. 이건 뭐야?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네. 거꾸로지, 그지? 아까랑. 이번엔 생물의 활동으로 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정리해보자면 지렁이가 사는 토양은 지렁이가 살지 않는 토양과 무엇이 달라요? 지렁이가 사는 토양은 뭐가?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이 잘 스며들며 영양분이 많아서 비옥해진다. 결국 지렁이의 활동 결과 토양이 바뀌게 되는 거지.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사례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우리가 작용이라고 그래. 작용. 그리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반작용이라고 한다. 자, 다시 작용은 환경, 즉 비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이 무엇에? 생물의 형태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아까 이 독도의 새철나무 얘기했었지, 그지? 자, 반작용은 거꾸로 뭐라고? 생물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환경, 그지? 비생물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렁이가 토양을 바꾸는 거, 이런 게 반작용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각각의 환경들, 빛, 물, 온도, 토양, 공기, 그리고 생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사례들을 볼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 요거는 작용의 사례구나. 요거는 반작용의 사례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면 되고, 각각의 요소들 중에 어떤 환경 요소와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내면 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알겠지? 하나씩 쭉 읽어볼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읽어볼 거야. 자, 먼저는 빛의 세기야. 이 빛이라는 거는 결국에 생태계가 유지되는 원천. 그지? 이 생산자들이 이 빛 에너지를 가지고 먹을 걸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이나 분해자들이 이 먹을 걸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빛 에너지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원천이야.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지. 그지?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 그러니까 작용에 해당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강한 빛이냐 약한 빛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알맞게 적응한 식물들이 있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 요도 마찬가지로 작용에 대한 사례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빛에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약한 빛에는 이렇게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엔 빛의 파장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 빛의 파장이라는 건 빛의 색깔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른 색깔이 나오지. 그지? 이게 각각의 파장이 다른 빛인 거거든. 그래서 어떤 파장, 즉 어떤 색깔의 빛이냐, 어떤 색깔의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물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 바닷속에 사는 이런 조류들, 아까 얘기했지, 녹조류나 홍조류, 그치? 이런 애들은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녹조류 말고는 녹색이고 홍조류는 홍색, 즉 약간 불그스름한 색이란 말이야.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수심에 따라서 통과하는 빛의 파장, 즉 빛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여기 읽어보는 것처럼 적색광은 수심이 얕은 곳까지만, 청색광은 수심이 깊은 곳까지 투과가 된대. 얕은 곳에 사는 애랑 깊은 곳에 사는 애가 각각 다른 파장의 빛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알맞게 적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얕은 바다에는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깊은 바다에는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분포하는 거지. 너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러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얘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구나. 빛의 파장과 연결된 사례구나. 색깔이잖아. 적색, 청색, 그지?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얘가 왜 적색광이 수심이 얕은 곳이고 청색광 깊은 곳이고 외울 필요 없다고, 알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파장과 관련된 사례고, 그리고 이거는 작용이냐 반작용이냐. 그치? 이건 환경이, 빛의 파장이라는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겠어? 작용에 해당. 알겠지? 자, 그 다음엔 토양 보자.
자, 토양 속 미생물은 사체를 분해해서 생태에서 물질을 순환시킨다. 이 미생물이 분해해서 토양의 성분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겠어? 얘는 반작용의 사례에 해당하고. 그지? 그리고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서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대. 이 토양의 깊이라는 환경 요소가 세균의 종류를 결정한 거지. 뭐겠어? 작용에 해당하겠지. 그지? 그리고 낙엽이 쌓이면 토양의 성분이 변한대. 낙엽이라는 생물이 토양을 바꿨지. 뭐겠어요? 반작용의 사례에 해당하겠다. 감이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온도를 보자. 자, 온도를 보게 되면 철새나 어류의 계절적 이동, 동물의 겨울잠. 그러니까 얘들 뭐야? 추워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지? 겨울잠도 너무 추우니까 활동을 못하고 숨어서 잠을 자는 거잖아. 이건 뭐야? 온도에 알맞게 적응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작용에 해당하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이런 몸의 특성도 달라진단 말이야. 동물이 추운 지방에 살수록 몸집이 크고 귀와 같은 말단 부위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대. 우리가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야. 둘 다 여우인데 북극에 살면 이렇게 도실도실하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잘렸지만 귀도 되게 짧아. 근데 사막여우는 귀도 넓고 얘 자체가 조금 말랐고 조금 뭐랄까 조그맣단 말이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추운 지방에 살면 얘네들이 몸속에 열을 많이 저장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고 말단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뺏기게 돼. 그래서 열을 안 뺏기려고 말단도가 적은 거거든. 이해되겠지? 즉 이런 온도에 대해서 적응한 현상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작용에 해당한다.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공기와 생물의 상호작용을 보자. 자, 공기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자, 그리고 이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으로 공기 성분이 변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야? 생물이 호흡하고 광합성해서 공기가 바뀌는 거잖아. 뭐겠어? 반작용에 해당하겠지. 자, 그리고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혈액에는 적혈구수가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대. 그러니까 여기가 공기가 희박하면은 숨쉬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있으면 그냥 다 죽겠지. 이거 어때? 적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지. 그지? 자, 그럼 많으면 산소가 적어도 그걸 효율적으로 운반해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아, 이건 환경에 대해 적응한 사례니까 뭐겠어? 작용에 해당하겠지. 그지? 자, 그리고 자, 나무는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피톤치드라는 살균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 결과 주변 공기 성분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울창한 숲에 가면은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기분이 되게 상쾌해지잖아. 그게 왜 그래요? 피톤치드라는 물질 때문인 거잖아. 그지? 이거는 생물의 활동 결과로 공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겠어? 그렇지. 반작용에 해당하겠지. 자, 그 다음에 물과 생물의 상호작용은 어때? 물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다. 작용일까 반작용일까? 물이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거니까 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다. 자, 그 다음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저수 조직, 저장한다는 거야. 물을 저장하는 조직, 저수 조직이 발달하고 잎이 가시로 변해 수분의 증발을 막는다. 잎이 넓으면 그 잎을 통해서 증발을 막 해버린단 말이야, 물이.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건조한 지역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 형태로 발달하게 되는 거고, 저수 조직 뭐야? 물을 저장해. 그래서 여기가 통통해가지고 요걸 딱 자르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 그지?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다. 이거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변한 거니까 작용에 해당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생물의 활동 결과로 환경 요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즉 작용과 반작용의 사례들을 봤어.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을 보고 이것이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 요인과 관련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걸 쫙 훑어봤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새로운 용어들을 반드시
정리해둘 필요는 있겠다. 알겠지? 고생하셨어요.